강원도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던 62세의 여성이 32세의 아프리카 흑인 하숙생에게 임신을 당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파격적인 국제 로맨스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한강 물줄기가 설악산맥의 웅장한 허리를 감싸 안고 사시사철 변화무쌍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강원도 홍천 땅.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산골짜기 홍천강 물이 지척에서 속삭이듯 흐르는 나루터 근처에 반백년은 조이 넘었을 법한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외로운 섬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퇴색한 나무 기둥과 듬성듬성이가 빠진 흙담, 그리고 홍천 민박이라는 빛바랜 간판만이 이곳이 한때 오가는 길손들의 고단한 여정을 달래주던 쉼터였음을 희미하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올해 62의 김순자 할머니, 잔주름이 자글자글한 얼굴에 쩌렁쩌렁한 목소리는 령저쩌렁했고 평생 농사와 민박집 일로 다져진 다부진 체구와 굳은 허리는 그녀가 살아온 억척스러운 세월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14년 전 마을 앞 광산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로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도시로 떠나보낸 후 그녀는 이 낡은 기와집에서 홀로 민박을 치며 세상과 담을 쌓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이라곤 해질녘 마루에 걸터앉아 구성진 홍천아리랑 한 자락을 뽑아내며 신세를 한탄하거나 앞마당을 제 집처럼 어슬렁거리는 늙은 누렁이 순돌이에게 말을 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깊은 산골의 겨울밤처럼 길고 혹독하게 외로웠으며 그녀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홍천강물의 차가운 돌처럼 굳어버린 듯했습니다. 젊은 시절 산골 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고운 자태로 홍천백합이라 불리기도 했지만 모진 시집살이와 쉴 새 없는 노동은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를 아삭 지우고 깊은 그늘과 함께 억척스러움이라는 두꺼운 갑옷만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이니 설렘이니 하는 감정들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철없는 젊은 것들의 한때 치기쯤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녀의 메마르고 적막하기만 하던 삶에 어느 날 지독히도 낯설고 이질적인 그림자 하나가 불쑥 드리워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케마이. 사람들은 그를 줄여서 에케라고 불렀습니다. 올해로 32인 그는 저 멀리 서아프리카 가나에서 온 젊은 흑인 청년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가나 간의 농업기술 교류 및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홍천 지역의 고랭지 특용작물 재배 기술을 배우고 낙후된 농촌 지역의 일손을 돕기 위해 파견된 성실하고 재능 있는 농업 기술자였습니다. 훤칠한 키의 운동으로 잘 다져진 탄탄한 근육질 몸매, 그리고 강렬한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윤기 나는 검은 피부는 평생 하얀 피부의 사람들만 보고 살아온 산골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매력은 그가 가진 티 없이 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순수한 눈망울과 언제나 그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 해맑고 낙천적인 미소였습니다. 그는 아직은 서툴고 어색한 한국어였지만 특유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스스럼 없는 친화력으로 만나는 마을 사람들 누구에게나 먼저 다가가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네 일손을 거들려 애썼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홍천 민박은 군청 농정과에서 그에게 임시로 배정해준 숙소였습니다. 처음 순자 할머니는 난생 처음 보는 시커먼 외국인 청년이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겁을 하며 질색했습니다. 아이고, 이장 양반, 나더러 저 깜둥이를 어쩌란 말이오. 말 한마디 제대로 통하겠소? 밥 한 술이라도 제대로 먹일 수 있겠어? 나는 못하겠소. 당장 다른 데로 보내시오. 그녀는 군청 직원이 돌아가자마자 에케에게 사납게 호통치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에케는
그런 그녀의 부르짖음과 험악한 표정에도 전혀 위축되거나 기분 나빠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더욱 환하게 웃으며 서툰 한국어로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에케라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김치도 잘 먹고 한국말도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할머니 일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발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의 꾸밈없고 진솔한 태도와 간절한 눈빛에 순자 할머니는 속으로 저놈 적어도 생긴 건 그래도 속은 여간내기가 아니구먼. 눈빛 하나는 참 막내하며 자신도 모르게 한풀 누그러진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에케는 순자 할머니의 민박집 한쪽 구석방에 기거하며 낮에는 군에서 지정해준 실습 농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고 저녁이면 민박집으로 돌아와 순자 할머니가 시키는 온갖 굳은 일들을 군소리 없이 해냈습니다. 그는 순자 할머니가 차려주는 거칠고 투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강원도 산골 음식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진수성찬인 양매끼니 깨끗이 비웠고 농일과 집안일로 지친 순자 할머니를 위해 틈틈이 무거운 물찌개를 대신 져주거나 장작을 패고 밤에는 어깨를 주물러주며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그를 경계하고 못마땅한 눈으로 지켜보던 순자 할머니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에케의 변함없이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씨에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에케에게 아들 대하듯 잔소리를 퍼부으면서도 그가 좋아하는 옥수수밥이나 감자전을 더 푸짐하게 챙겨주거나 밤늦게까지 한국어 공부를 하는 그를 위해 몰래방에 군부를 더 지피는 등 자신도 모르게 그를 살뜰히 챙기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에케의 관계가 이전과는 다른 조금 더 인간적인 온기로 채워지기 시작한 것은 에케가 홍천 땅에 발을 디딘 지 한 달 남짓 되었을 무렵 마을에서 열린 한 바탕 큰 잔치 때문이었습니다. 홍천 5일장이 서는 날이자 마침 마을 최고령 어르신의 아흔한 생신잔치가 겹친 날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에케에게 너도 우리 식구 같으니 같이 가야 한다며 그의 손을 이끌고 잔치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에케는 난생 처음 경험하는 한국 시골의 떠들썩한 잔치 분위기와 풍성한 음식 그리고 넘치는 사람들의 인정에 흠뻑 취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특히 마을 어르신들이 연신권하는 옥수수 막걸리를 몇 사발 연거푸 들이켜고는 금세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평소보다 더 수다스러워지고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런 에케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철없는 느금이 아들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향을 떠나온 그의 외로움이 느껴져 안쓰러운 마음에 평소보다 더욱 살갑게 그를 챙겨주었습니다. 잔치가 파하고 어스름 달빛을 받으며 함께 민박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할머니는 흥에 겨웠는지 에케에게 구성진 홍천 아리랑 한 자락을 구성지게 뽑아주었습니다. 홍천강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산골 올동박이 다 떨어진다네. 에케는 비록 그 애절한 노랫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달빛 아래 울려 퍼지는 그녀의 목소리 속에 담긴 깊은 한과 홍천 땅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었고 조용히 그녀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밤 민박집 마당 평상에 마주 앉아 남은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진솔한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에케는 가나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하며 힘겹게 학업을 이어왔던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기적처럼 얻게 된 한국행의 기회를 통해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안겨주고 싶다는 간절한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해온 한 젊은이의 강인한 의지와 순수한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역시 술 기운을 빌려 평생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자신의 기고한 인생 역정을 조금씩 풀어놓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일찍부터 남의 집살이를 해야 했던 어린 시절,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팔려오듯 시집아 모진 시집살이와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했던 젊은 날, 그리고 광산사고로 허망하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며 겪어야 했던 그 춥고 배고팠던 시간들에 대해서 그녀의 깊게 팬주름진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에케는 그녀가 한평생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통을 홀로 삼키며 살아왔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서툰 한국어로 마음이 진심을 다해 그녀를 위로했고 그녀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밤 그들은 30살이라는 나이 차이와 검은 피부와 하얀 피부라는 인종의 차이, 그리고 한국과 아프리카라는 문화의 간극을 넘어 서로의 아픈 상처에 깊이 공감하며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따뜻한 연대감을 나누었습니다. 그 후로 순자 할머니와 에케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막역한 친구처럼, 혹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족처럼 밤늦도록 민박집 평상이나 마루에 마주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에케에게 홍천 땅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신이 평생 살아오면서 터득한 삶의 지혜와 음식 솜씨들을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고, 에케는 순자 할머니에게 아프리카 대륙의 뜨거운 열정과 광활한 자연,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소박하고 낙천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때로는 유쾌한 농담과 웃음으로, 때로는 서로의 아픔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로, 그리고 때로는 서로의 꿈을 향한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채워졌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천천히 하지만 아주 깊고 단단하게 서로에게 스며들고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시간은 도시보다 한결 더디게 흘러 어느덧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 위로 가을 거디가 한창인 풍요로운 계절이 되었을 때 순자 할머니의 소박한 삶에 예기치 않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 유난히 잦았던 가을 장마와 연이어 들이닥친 강력한 태풍으로 인해 그녀가 평생의 땀과 눈물로 일구어온 고랭지 배추밭과 무밭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한 해 농사를 송두리째 망친 것은 물론 겨울나기를 위해 비축해 두었던 얼마 안 되는 곡식마저 물에 잠겨 썩어버렸으니 그야말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텅 빈 밭고랑에 주저앉아 하늘을 원망하며 며칠 밤낮을 통곡했고, 당장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는 절망감에 시름시름 앓으며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런 그녀의 처참한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에케는 그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며 그녀를 위로하고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물에 잠긴 밭을 복구하고 망가진 농기구를 수리하는 작업을 도왔고, 밤에는 기력을 잃고 누워있는 순자 할머니 곁을 뜬 눈으로 지키며 따뜻한 죽을 끓여 먹이고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을 쪼개어 순자 할머니에게 생활비를 보태는 한편 주말이면 읍내건설 현장에 나가 막노동을 하며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오려 했습니다. 또한 군청과 지역 농협을 찾아다니며 수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호소하며 그녀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위로와 헌신적인 도움, 그리고 주변의 따뜻한 격려 덕분에 순자 할머니는 조금씩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에케의 검게 그을린 얼굴과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그의 모습에 깊이 감동했고, 그를 단순한 하숙생이나 타향살이하는 젊은이가 아니라 자신의 친아들처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의지하고 아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을 거디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무렵 에케가 일하던 실습 농장에서 함께 일하던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한 명이 크게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에케는 싸움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최악의 경우 강제 추방될 수도 있다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에케는 자신의 결백을 아무리 주장해도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낯선 땅에서 그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에게 유일하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사람은 바로 순자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에케의 정직하고 성실한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가 결코 그런 일에 연루되었을 리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구하기 위해 평생 해본 적 없는 일들을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관공서 문턱 한 번 넘어본 적 없던 그녀가 아들을 구하려는 어미의 절박한 심정으로 홍천 경찰서와 군청, 심지어 도청까지 찾아다니며 에케의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했고 마을 이장님과 유지들을 설득하여 에케의 성실함을 증명하는 탄원서까지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녀의 그 눈물겨운 노력과 간절한 호소 덕분에 그리고 마침내 진범이 밝혀지면서 에케는 다행히 모든 혐의를 벗고 풀려나 계속해서 홍천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의 큰 시련을 함께 겪으면서 순자 할머니와 에케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절대적인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 혹은 의리를 넘어 서로의 삶 전체를 기꺼이 내어주고 지켜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운명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나이나 국적, 피부색이나 문화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도 장애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깊고 뜨거운 신뢰와 애틋한 연민,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형언할 수 없는 강렬한 감정만이 홍천강 물처럼 조용히 그러나 거침없이 흐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 사건으로 한바탕 큰 홍역을 치르고 난 후 순자 할머니와 에케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깊고 애틋하며 단단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거의 모든 시간을 그림자처럼 함께했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일터에서 땀 흘려 일했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어김없이 민박집 마당 평상이나 따뜻한 아랫목에 마주 앉아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며 서로의 고단함과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홍천 5일장의 나가장을 보고 민박집 뒤편 작은 텃밭에 함께 씨를 뿌리고 채소를 가꾸었으며 홍천강변을 따라 나란히 자전거를 타거나 설악산 억새밭을 거닐며 홍천 땅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함께 만끽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에케 앞에서 꼬장꼬장한 잔소리를 하거나 투덜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늘 따뜻하고 인자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였고 그의 서툰 한국말 실수에도 인내심 있게 웃어넘기며 마치 친아들을 대하듯, 아니 때로는 그 이상의 설렘과 떨림이 담긴 감정으로 그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에케 역시 순자 할머니를 단순한 하숙집 주인이나 연장자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 한 명의 여성으로 가슴 깊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깊게 팬 주름 속에서 세월의 풍파를 이겨낸 강인한 아름다움을 발견했고 그녀의 거칠고 투박한 말투 속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과 깊은 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환하게 웃을 때면 세상을 다 가진 듯 덩달아 행복해졌고 그녀가 홀로 힘들어하며 눈물 찔 때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녀를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느덧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연민과 동지애 혹은 모자간의 정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강렬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이성적인 사랑의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훗날 그 위험하고도 달콤한 감정을 인정하거나 서로에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62의 산골 할머니와 32의 아프리카에서 온 젊은 외국인 노동자. 그들 사이에는 30년이라는 아득한 나이 차이와 함께 한국과 아프리카라는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둘러싼 세상의 차갑고 날카로운 편견이라는 넘기 힘든 거대한 벽이 굳건히 가로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깊고 뜨거운 감정을 애써 외면하고 억누르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 감정은 마치 용암처럼 더욱 강렬하게 서로를 갈망하며 끌어당겼습니다. 마치 홍천강물이 세월의 바위를 깎고 휘돌아 결국에는 하나의 바다에서 만나듯 그들의 운명 또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사랑의 힘에 의해 서서히 그러나 필연적으로 하나로 엮여가고 있었습니다. 그 금단의 불꽃 같은 감정이 마침내 모든 이성과 통념의 경계를 넘어 터져나온 것은 온 산하가 하얀 눈으로 뒤덮인 어느 깊고 고요한 겨울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극심한 복통으로 밤새도록 신음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마침 폭설로 인해 읍내로 나가는 길이 모두 끊겨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케는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 곁을 뜬 눈으로 지켰고 해열제를 구해다 먹이고 밤새도록 그녀의 배를 쓸어주며 간호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인지 아니면 그의 따뜻한 체온 때문인지 새벽녘이 되어서야 순자 할머니는 겨우 고통이 가라앉고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다행히 급성 맹장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읍내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통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지만 며칠간의 짧은 입원 기간 동안 에케는 단 한순간도 그녀 곁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그의 그런 헌신적이고 진심 어린 모습에 순자 할머니는 깊이 감동했고 마침내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퇴원하여 민박집으로 돌아온 날 밤 그녀는 에케의 따뜻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진심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에케야, 내 평생 너처럼 나를 이토록 아껴주고 지켜준 사람은 내가 처음이다. 너 없었으면 나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고맙다. 정말로 고맙다. 그리고 내가 너를 많이 좋아한다. 그녀의 눈에는 수줍음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에케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그녀를 자신의 품에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처럼 그의 심장의 언어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아니 순자 씨, 나도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을 정말 미치도록 사랑해요. I mean now. 그 밤 그들은 마침내 세상의 모든 경계와 두려움, 그리고 나이라는 숫자를 넘어 서로의 뜨거운 사랑을 확인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펑펑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낡은 기와 지붕 아래 두 사람의 사랑은 마치 한겨울 추위 속에서 기적처럼 피어난 붉은 동백꽃처럼 아름답고도 처절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깊고 뜨거운 사랑을 확인하고 마침내 연인이 된 순자 할머니와 에케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빛깔과 향기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나 자신들을 둘러싼 나이 차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를 향한 깊고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매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소중하고 열정적으로 만들어가려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눈을 뜨고 햇살 가득한 마당에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낮에는 각자의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고 저녁이면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며 그리고 밤이 되면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사랑을 속삭이다 잠이 드는 평범하지만 더없이 행복한 일상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 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에케의 젊고 순수한 열정과 긍정적인 에너지 속에서 잊고 있었던 삶의 활기와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되찾았고 마치 시간을 거슬러 수줍은 만턴 20살 처녀 시절로 돌아간 듯 그녀의 얼굴에서는 환한 웃음꽃이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에케 역시 순자 할머니의 깊고 따뜻한 사랑과 지혜로운 보살핌 속에서 마음의 깊은 안정과 평화를 찾았고 그녀를 통해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비로소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든든한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 특별하고도 파격적인 관계를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험담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특히 순자 할머니의 하나뿐인 아들 민수, 도시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기겁을 하며 당장 달려와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저런 시커먼 외국놈이랑 그것도 아들뻘 되는 놈이랑 당장 헤어지지 않으시면 다시는 어머니 안 볼 줄 아세요. 라며 길길이 날뛰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아들의 그늘에 갇혀 눈치 보거나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아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에케는 나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준 사람이고 내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다. 내가 정말 나를 어미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사랑을 축복해다오. 아이브. 그녀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에 아들 민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지만 그들의 관계를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자 할머니와 에케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따스한 봄날, 순자 할머니에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입맛이 없고 속이 더부룩하며 몸이 자꾸 무겁고 나른하다고 느끼던 그녀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간 읍내 산부인과에서 임신이라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적과도 같은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62살의 나이에 그것도 폐경이 지난 지 한참 되었을 그녀의 몸에 새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사실은 그녀 자신은 물론 담당 의사마저도 믿을 수 없는 경이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깊은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 나이에 과연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을까? 또 아이를 낳는다 해도 제대로 키워낼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또 얼마나 놀라고 비웃을까? 온갖 걱정과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에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자신이 그녀와 아이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의 흔들림 없는 사랑과 헌신적인 지지, 그리고 뱃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생명의 경이로운 태동 속에서 순자 할머니는 조금씩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 기적 같은 선물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용기 있는 엄마가 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임신 소식은 곧 홍천 산골 마을 전체의 커다란 화제거리로 퍼져나갔고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이런저런 억측과 수군거림도 있었지만 이내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과 생명의 신비 앞에서 진심으로 그녀를 축하하고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평소 순자 할머니와 가깝게 지내던 동네 할머니들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마을 부녀회에서는 특별히 그녀를 위해 아기 옷과 산후조리에 좋은 음식들을 마련하여 작은 축하 잔치를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고령 임신은 예상했던 대로 많은 의학적인 어려움과 위험을 동반했습니다. 하지만 에케는 밤낮으로 그녀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정성껏 간호했고 읍내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 역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일지도 모를 특별한 산모를 위해 자신들의 모든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의료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순자 할머니와 에케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과 따뜻한 축복 속에서 기적처럼 찾아온 작고 소중한 새 생명은 엄마의 따뜻한 뱃속에서 세상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10달이라는 경이로운 기다림의 시간이 흐르고 온 산하가 풍요로운 황금빛으로 물들고 탐스러운 감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만추의 계절. 어느 눈부시게 맑고 청명한 날 새벽녘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모든 의학적인 우려와 난관을 기적처럼 이겨내고 홍천 땅의 맑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건강하고 우렁찬 사내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강인하고 꿋꿋한 기상과 아빠의 깊고 초롱한 눈매, 그리고 두 사람의 피부색이 신비롭게 어우러진 건강한 구릿빛 피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